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동승 전 방송위원님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강님, 지금 그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파퓰리즘, 즉 이 시혜적 어떤 정책 발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도 좀 너무할 정도로 하루는 31조, 뭐 하루는 한 20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쏟아붓고 있는데요. 물론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렇게 강한 어떤 이 정책의 급작스러운 전환, 또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파헤쳐서 뒤집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언론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국회를 통해서 또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신중히 가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파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에 언론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제 정세로 보면은 막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어떤 그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얄팍한, 말하자면 쓰나미가 나오는데 집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대중이라는 게 저 히틀러 게벨스 얘기도 하셨지만은 뭐 어리석다기보다도 상당히 감각적이고 선동에 놀아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 방송 매체가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냥 뭐 여기저기 그 밑에서 주는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뭐 돈이 어디서 나오든지 막 터뜨리면서 우는 얼굴로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언제 터지냐 그러면 뭐 1년 후면 터질 겁니다. 이게 속빈 감정이라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1년도 못 가고 몇 개월 내에 뭐 절단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죠. 근데 이거는 방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이런 그러니까 국민도 우습게 보고 방송도 하나의 도구로 보려는 그런 저급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러면 강 의원님이 봤을 때 방송이나 신문 매체나 이런 역할이요, 주어진 현상을 그냥 정권이 발표를 하면, 또 야당이 발표를 하면, 여당이 발표를 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방송의 역할입니까? 안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이 불편부당한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주는 게 방송 미디어의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불편부당성이죠. 그리고 사실 속에 숨은 진실을 갖다가 알려줘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뭐 사정장군 가지고 막 까발리고 그러는데, 그 언론이라는 게 고깃덩어리가 던져준 거 가지고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돌아다니는 뭐 똥개새끼나 마찬가지지. 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임의재판으로 만신창이를 사정장군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누구한테 이렇겠습니까? 이거 국가한테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뭐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겠지만은,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대처를 하고 있는 박찬주 부부의 행위도 틀렸다. 자, 난 사천장군으로서, 그렇죠. 국방부 서열 3위로 그러면 나는 내 잘못이 있다, 내 책임지겠다, 더 이상 알아서 장난치지 말라고 검찰에 스스로 그럼요. 내가 알고 죽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민구라는 그 장관했던 친구도 이건 자기가 뭔가 여당 야당 좌파 우파를 초월해서 군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예? 어떻게 이 사성장군을 지금 우리가 막 준 전시 체제 아닙니까? 휴전 상태고. 근데 잘못이 있으면은 조용히 그걸 해결하고 물러나게 조용히 해결해야지. 그러면 개들이 하이에나가 물어뜯게 하고, 그럼 그 사람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국민 전체 군인의 불명예. 그래서 노리는 거는 차례차례로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다 까해집겠다라는 건데, 한국군 내부에 이 병을 대하는 이런 어떤 자세에 대한 문제는
이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 먼저도 정권부터 맞아요.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 한국군 내부에 수십 년 누적된 문제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했다. 내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군정체를 파헤치는 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러지 마라. 그리고 이걸 제기하는 어떤 단체는 문제가 있는 단체 아니냐. 자, 나는 처벌받겠다. 깜빵 가겠다. 난 죽여라 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그걸 기니 아니니 예, 하고 예. 해명을 하고 자빠지고. 지금 이 의도는 그럽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먼저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드는 거고, 또 하나 의도는 군인들의 힘을 빼가지고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예? 뭐 말 충분히 예. 잘 듣고 있는데. 아니 더 말 잘 듣게, 예? 더 말 잘 듣게. 그러니까 뭐 뭡니까 이 호랑이의 발톱 손톱 다 빼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언론이라는 것들은 이 문제의 본질, 나는 이래 봅니다. 박찬주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아니, 저는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인데. 과정이나 방법 자체가 예. 참 성숙도가 떨어지는. 예, 그런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제도적으로 여기서 그걸 개선하는 개선해야죠. 방안을 개선해야죠.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핵 위기의 대치 국면에서 군 상층부를 이 문제로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 군의 위상은 다 뭉개진다. 한 가지죠. 그러면 이거 더 오래 갖고 가서는 안 되고 응? 이걸 확산시키는 대통령은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거를 바라고 이걸 대통령이 직접 확산시키고 있느냐? 아니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대통령 자신도 아직 사실 확인이 사법적으로 처리된 것도 아닌데 그걸 아주 기정사실화 인정을 하고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라서. 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 나 깜짝 놀랐어요. 관피하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과거에는 일부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해도 일부거든요. 다 절대 다수 공무원들은 박봉에, 송시록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많죠. 몇몇 고위층에 있는 부패한 놈들이 그렇게 봐주고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도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부라는 말을 꼭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왜? 공무원들 데리고 또 일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 대통령이. 근데 관피하라고 하면 뭡니까? 일반화 시킨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유진영이 같은 친구가 말이야. 어떻게 유진영이 같은 것도 저를 장관시켜준 사람인데 대통령이 나한테 말이야 어느 놈 나쁜 놈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걸 미주알 고주알하고 요즘에 경찰들 뭐 청장하고 같이 중앙경찰청장하고 경찰 그리고 싸움. 이게 말이야. 그걸 보는 국민들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론들이 왜 이렇게 경마 중계하듯이 1번 말이 앞으로 뛰고 있습니다. 2번 말이 추월했습니다. 뭐 3번 말이 꼬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태에 숨겨진 본질이 뭐라든지 이 사태가 누가 문제 제기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라든지 현 시점에서 이 사태를 이렇게 장기간 끌어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까? 상실한 건 아니죠. 위에 있는 간부들은 오랜 정권을 견뎌왔기 때문에 압니다. 정치 청와대의 의도가 뭐고 그 주변 마와 지금 파워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의도가 알지만 밑에 사람들이 다 이게 주사파에서 훈련받은 전교조 훈련받은 이런 보수 언론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경영상 다 약점들을 잡히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 제가 얼마나 약점. 언론이 약해 빠졌는가 하면요. 유병헌 사태에 대해서 유병헌이 그 과거에 이 좀 이렇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유병헌에 대해서 저쪽에서 하도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패거리들이 유병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말라고 언론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삼가해라. 또 한편으로 가면 이제는 삼성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해라. 지금 뭐 다수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잣대고 포대고 맞대고 언론은 뭘 보도합니까? 근데 그런 삼가하라는 일종의 압력을 무시하면은 언론사에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죠.
예. 옛날에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종의 보도 지침이에요 이게. 그 옛날에 보도 지침이라는 거는 그것도 잘 아시죠? 네, 말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그 보도 지침은 저 옛날에 그 80년 신군부 때 그때는 이제 그 언론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담당관들이 언론사마다 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검열을 안기부 했습니다. 담당관이 있었죠. 뭐 지금 말하는 국정원이죠. 기무사 뭐 이렇게 합동해가지고 육군 뭐 상사가 뭐 그런 걸 담당. KBS도 있었습니까? KBS고 MBC고 다 있었죠. 그 사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로 방은? 아니 저 방송사에 다 나와 있어요. 신문사고 담당자. 방이 있습니까? 방이 다 있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도 나가기 직전 보도 나갈 때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엄혹한 사회니까 처음에는 엎드려 있다가 그걸 용감하게 이제 어떤 그 기자가 그걸 고발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검열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지에서도 막 보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죠. 이제 그 80년 이제 그 군사 정권에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제 붙들려고 하고 뭐 하면서 뭐 사법 처리 뭐 하고 나중에 다 뭐 풀려났지만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구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때는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그때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하면 이제 어찌 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직장 쫓겨나고 잡아가고 밖으로 없어지고. 그러면 요즘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서 요즘은 또 그럼 방송에서 안 내죠. 신문에서 배제하고. 아니 우리가 신문도 자기가 이 시대에 맞는 이 글을 온 걸 내겠다고 그래도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건 저희들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걸 꼭 뭐 어떤 언론사 간부들의 알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하고 관여해가 과거에는 이제 군사 독재나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알 권리를 보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언론은 이렇게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한마디로 자유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정권에는 언론의 주요 간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탄핵 자체에 지금 잘잘못은 우리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요. 그때 그걸 보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언론, KBS부터 보인 언론의 행태가 옳았습니까? 형편없었죠. 그때 KBS에 그때 그때 제가 KBS에 감사로 있었어요.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2004년인가 그렇죠. 아마 2004년이죠. 2004년이죠. 2004년 3월달이죠. 네. 그런데 근데 그때 여론조사는 7대3으로 대통령 노무현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이 잘못된 거다 하는 게 여론이었어요. 네, 그랬죠.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 않은 보수층에서조차도 대통령이 그 선거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해서 또 엄청난 그 돈을 들여가면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냐 하는 생각에서 7대3으로 탄핵을 국회에서 오는 거에서 반대한 겁니다. 근데 방송은 어떻게 나가냐? 제 책에도 KBS와 권력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99%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방송 내용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컨트로버시얼한 논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7대3이라 하더라도 반반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언론이 어떤 사태를 보도하는데 여론조사는 절대적입니까? 그것도 또 아니죠. 아니죠. 그것도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론도 조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는 부분, 특히 국가의 권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은 찬성하고 이쪽은 반대한다면 거기에서는 적어도 언론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예 그냥 노무현 정권을 지지한다
그 앞잡이가 앞할수가 되겠다고 공개하고 하는 거 아니라면. 아니, 그건 언론이 아니고 선전기구죠. 그거는 선전기구가 언론이 아니고 선전기구. 막 7대3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일탈적이냐 논쟁적이냐. 일탈적인 건 선악의 개념이냐. 국민 절대 다수가 이거는 악이다 할 때는 그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논쟁적이다 할 때는 반드시 양적인 것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적인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예수도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처형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탄핵을 하는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표를 던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입자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보면 이 토론 프로들이 막 심야에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있고 출연도 안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촛불시 지키자 하는 촛불시를 보도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여론이 헌재에 의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가지고 17대 국회가 탄놀이들이 왕창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언론이 주로 내뱉은 말이 뭐였는가 하면요. 부패한 국회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냐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부패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이 말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말이 매우 잘못된 명제 아닙니까? 국회가 부패했는가 덜 부패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정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갔던 부분이고 거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뽑는데 일조했던 세력도 가담을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부패한 국회를 갖다가 덜먹이는 부분 이미 그때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텐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둘 다 부패했다 말은 빼고 그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게 답이지 부패한 국회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냐라는 말을 그래서 저도 그 2004년의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저도 개인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그런 정교법 위반을 해서 국회에 어떤 원인 제공을 탄핵의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탄핵당할 만하다 생각했지만 방송인 공영방송을 보는 방송인으로서는 이거는 7대3이 아니라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반 균형 있게 방송을 다뤄줘야 된다. 왜? 우리가 한번 지나간 일 돌이켜보세요. 이 양적인 거 가지고 반드시 양이 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불가피하게 다수결 원칙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다수결로 해서 실수한 게 많아요. 히틀러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히틀러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이성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보십시오. 여론이 어느 순간 뭐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발고 여론조사도 순간순간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의 언론들은 하도 이런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은 좀 어떠느냐 방송에. 근데 해외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어떤 그냥 뭐 시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폭스 그러면 이건 보수 언론이고 뭐 뉴욕 타임즈 하면은 이건 진보고 지난 대선에 보면 CNN은 거의 그냥 클린턴 표현으로 그렇죠. 폭스는 그냥 미국은 어떤 각자 자기 주장을 해요. 물론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다 이제 사설 같은 거는 자기 주장을 합니다. 기사는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유럽은 이제 그런 통도가 아니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때는 대략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신문사에서 얘기도 안 하고 기사, 팩트 자체도 왜곡시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하여간 지금 왜 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에 보여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냐면 지지도를 높은 지지도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17년이죠. 17년 동안 방송을 놓으면은 정권을 놓는 거다. 이런 방송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맛있는 매력적인 도구다. 이런 거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난 나라가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네, 차베스 뭐 예, 그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하루에 뭐 한 1시간을 직접 방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로 대중을 선동을 해서 자신의 파퓰리즘 정책을 갖다가 뭐 이 의료라든지 교육, 주거, 뭐 식량 공급 이런 부분에서 차베스가 굉장히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름도 막 거의 공짜로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 거들나고 나라가 거들나. 후계자도 지명하고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국민 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라를 탈출하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저런 정책 발표들이 너무 작고 너무 또 포퓰리즘이죠. 파격적이고 예. 포퓰리즘적이다. 예. 그렇다면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이 걸러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언론의 제일 큰 문제는요. 이쪽 저쪽에 패가 나눠져 있고 그 패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자기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자,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하고 조선은 어떻게 보도할 건가? 이런 게 명확한데 그나마 이 보수 쪽에 있는 언론들은 또 뭐가 뭐 구린 게 많아서인지 약점이 많아서 약점을 많이 잡히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적당히 잘 변하죠. 그별 냈단 사람 그 내치는데도 똑같이 박근혜 칠 때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그 지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보수 언론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약점이 있으니까는 사성 장군을 갖다가 그냥 얘기만 듣고 병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국가나 뭐 이게 군인들한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저희들이 뭐 1년 후에 제어가 문제 보자. 이거 뒤가 구리거든. 그런 식으로 또 뭐 방송 발전 기금 뭐 너희들 더 내야 된다. 요번에 또 결정이 났더만요. 그 방송 발전 기금이라는 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방송 발전 기금은요. 그것도 이제 후진적인 거죠. 외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광고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럼 광고 공사라고 있죠. 예. 광고공사 광고공사 코바코 그래서 전체 광고를 관리합니다. 예. 그것도 광고공사 같은 거 없애버려야 돼요. 뭐 그건 80년 신군부 때 만든 게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거기서 또 하는 게 있고 미디어 랩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게 그건 이제 또 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미디어 랩도 광고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그 중간 단계예요. 예. 근데 어쨌든 광고를 내는데 그 일부를 띄워가지고 공익자금으로 쓰는 것이 이제 방송 발전 기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어떤 특정 종편에 A 종편에 가야 될 광고비 네. 중에 일부는 떼가 적립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뭐 공중파도 그렇고 모든 방송이 방송 그 적립해서 발전 어디다 씁니까? 글쎄 정립해가지고 그거를 뭐냐면 이름을 방송 발전 기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인들 뭐 유학 보내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 좋은 EBS의 다큐 같은 거. 좋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도 예, 쓰고 뭐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런 거 자체가 후진적인 거 외국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거기서 띄워가지고 그게 요즘에 무슨 무슨 문제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되고 먼저 정권 역대 정권 다 문제가 된 업자들한테 뜯어가지고 뭐 공적인데 쓰겠다는 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요번에도 이제 뭐 배를 더 종편에 그동안에 초기 단계니까 좀 다른 데보다도 적게 물렸는데 또 배를 더 내게 했다.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게 또 뭐 방송 심의도 그렇고 뭐 제어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약점이 많은 거죠. 근데 애초에 종편이 만들어질 때요. 네. 종편과 그걸 허가해주는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자기들이 방송의 허가 기준을 이렇게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종편들은 그 허가를 받기 위한 그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자본 조달에 대한 규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대 주주가 뭐 30%를 못 넘습니까? 저희들이 출자하겠다는 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네, 그래 놓고는 또 출자를 받아서는 안 될 또 네. 그런 것도 규정해 놓은 것도 위배한 부분도 있고. 요번에도 뭐 TV조선에도 너희들 왜 약속 안 지켰냐. 1년 내로 그 다 약속 안 지킨 거 다 출자해라. 예, 그 다음에 뭐 또 이래. 뭐 특정 종편은 누구한테 출자를 받았는지를 갖다 감추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특정 종편은 이 금융 대기업이 보증을 써서 그 종편에 수천억에 지금
이 적자를 보정을 통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존해서 기업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다면 방송 설립에 있어서 그런 어떤 조달되는 자금의 스타트부터도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을 언놈 돈이든 내서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든가, 그래가 약점 잡아놓고 봐주면서 항상 코가 끼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렇죠. 지금 잘못된 그런 거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이제 OECD 국가에서 방송 오는 나라에서는 뭐 이제 신문은 그런 허가제라는 게 아니고 등록제죠. 어떤 그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방송은 허가제로 온 이유가 이 전파가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자원도 제한이 되고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국가가 관리하겠죠. 국가의 재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어느 나라도 OECD 국가에서 허가 기간이 되는 거는 뭐 3년, 5년 있지만 그거를 재허가를 안 내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응? 이 지금 그 방송에 얘기는 뭐냐면 예. 지금도 그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재허가를 만약 안 내준다면은 그건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큰 사건이 됩니다. 방송국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뭐 되니까. 방송 운반에는 이거야말 맞다나 이제 헌법에 말한 그 정신이 어긋나는 거죠. 언론 탄압이고. 제가 방송국 문을 닫는 걸 한번 본 게 전두환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TBC 문을 예. 닫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부산은 TBC를 서울보다 일주일 늦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TBC는 이제 방송문을 닫는 세레모니를 중계해서 뭐 유명 탤런트들이 울고 했다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는 그 일주일 늦으니까 그 화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돌아라는 그 영화를 영화. 예, 진주만 기습 사건을 다룬 영화를 상영을 하다가 네. 영화 끝나고 자막이 나오면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신군부가 언론사에 손댔다가 그 두고두고 그건 뭐 사건이에요. 그건. 예. 그건 그때 또 방송 어떤 정권이든지 여기 압력은 넣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여기 SBS 그 대주주 바꾸려고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손을 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아나 조선 같은 데는 너무 약점이 있다고 겁먹지 말고 언론사라면은 시청률이나 이런 그 돈 같은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언론 행위를 하려면은 자 그래? 그럼 1년 해보자. 우리가 뭐 폐간당해도 좋다. 그런 배짱으로 가야 돼. 이거는 이 전파는 국민의 겁니다. 이게 국가가 전파 관리도하면 국민의 거예요. 이 정권에 보면 뭐 방송사도 그렇고 또 정치인 중에도 코 낀 사람이 있는데 예. 코를 끼면 그냥 배째라 하고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죽이라 하고 달라 그럼 그래야 못 되는 거야. 건드려요. 그럼 못 건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디 그 언론사 뭐의 그 회장을 뭐 저거 잘 압니다. 그 전부들 그래. 그 아버지만 못하다. 언론사의 회장이나 사장을 하면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법이라는 거, 압력이라는 걸 초월하는 배짱이 있어야지. 그냥 거기 저 깡패 같은 놈들한테 눌려가지고 압력이나 받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바보니까 그거 딱 보면 알거든요.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공중파는 주파수가 제한이 될 수 있죠. 네. 공중파는 내줄 수 있는 네. 주파수 이 분할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자원이 근데 요즘 같이 그 주로 이제 뭐 IPTV나 케이블이나 스카이라이프로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공급자 예. 거기에 종편도 결국 그건데요. 프로그램 공급자죠.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공급자는 전파하고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종편은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SO라는 방송사의 공급자가 이제 그걸 갖다 줘야지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하신 이 전파의 문제 때문에 방송을 제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종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송의 모양을 똑같이 띄고 있지만은 나가는 망은 공중적인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망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종편에 대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허가제 이런 정도로 해서 망하면 지 자신의 수준이나 자질 때문에 망하는 거고, 또 잘못 보도한 것은 그것은 결국은 어떤 법적인 제도, 이 심의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처리에 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들 단속을 하는 대상이 되고 있으면
이 종편이 애초부터 출범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을 허가할 때 보도 2개 내주고 이제 종편 3개를 내서 전부 5개를 보도 채널 전문 채널 하나하고 종편 3개하고 전부 4개 채널을 더 내줬는데 이게 그 당시에 광고 시장으로 보면은 이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뜯어먹을 게. 그러니까 한정된 광고에서 다시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냥 뭐 많이 업자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들이 뭐 시청률 경쟁하고 카드라 방송하고다 보니까 방송의 질도 떨어지고 뭐 정치 과잉 상태로 간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보면 네. 지금 공중파들도 광고 시장을 종편에 많이 뺏겼겠네요. 많이 뺏겼죠. 네. 그 민간 방송국 SBS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MBC나 KBS 같은 데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면서 경영이 개판이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건 노조방송이지 뭐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노조가 장악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의 논리가 한정되어진 이 방송 광고 시장의 규모가 지금 얼마쯤 된다고 듣고 계십니까? 그 지금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네, 모르는데 그때는 원래 그 OECD 국가에서 평균이 GDP의 1%가 광고 시장이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0.73%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종편을 하나 내지는 많아봐야 2개지 이렇게 많이 내주면은 이건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그러면 한국에 뭐 한 10조도 못 되는 한 7, 8억 정도 그러니까 7, 8조 정도가 전체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을 지금 나눠 가지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먹을 거는 없는데 먹을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세지는 것은 그 자본, 광고를 주는 사람들의 힘이 더 세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 정권도 두려워하지만 정권보다도 또 광고주의 입장도 훨씬 두려워하는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저 중앙일보가 지금 꼼짝 못하는 게 이재용이가 들어가서 너 정말 그렇게 까보면은 혹은 중앙일보 광고 삼성 광고도 빼버리면 삼성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건 국제 시장에서 돈 버는데 국내 뭐 광고하는 별로 없죠. 광고 안 해도 그만이야 빼버리면은 뭐 한겨레고 뭐고 저 삼성에서 광고를 안 주기로 하면은 그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홍 회장이 그냥 손을 들어버리고 그럼요. 항복을 하고. 예. 홍 회장은 이건 여담인데 저래 될 줄 모르고 붙었을까요?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좌파하고 우파하고 해서 이제 끝낸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를 해도 그런데 회장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아니 그러니까 이 탄핵 과정에서 저를 찬성했던 반대했던 언론이 그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연루가 되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미국 주미대사로 갔다가 쫓겨났던가요? 그때도 뭐 돈 심부름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서 이제 공인으로서는 이게 자격이 없어진 건데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한국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도 없어. 아니 그런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공직에 나서겠다고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손석희는 이 뉴스룸에서 자신들이 한국 사회의 정의를 가장 지향하는 척 하는데 자기 방송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합니까? 그 손석희 얘기하시는 거죠. 그 손석희는 나중에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도 뭐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는데 그 손석희 사장 문제는 복잡한 문제고 아직 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언론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전 뭐 오랫동안 교양 PD하고 보도에 일은 안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균형 감각입니다. 뭐냐면 남들이 저쪽으로 다 달려갈 때
다른 쪽도 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그 여론이라는 게 춤을 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자기 사적인 자연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이 문제를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언론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자기가 좋으면은 좋은 대로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돈이고요. 페이를 엄청 줄 수 있죠. 네. 손스키 월급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 많이 준다 소리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양복은 맨날 같은 거 입고 다닌다 그러대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정치 지금 언론사 앵커 하다가 국회의원 달고 정치판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프로 진행하다가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그거는 서양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에 있는데 비판을 하다가 비판의 대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참 모순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으로 끝나야 돼요. 미국 CBS 월터 크론카이트도 퇴임을 앞두고 뭐 어디 정당에서 와달라고 그럴 때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내가 정당으로 가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내가 한 일이 거기 가기 위해서 온 것이 되고 내 후배들도 공정하게 방송을 해도 어떤 의심을 받게 돼서 내가 몸담았던 조직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난 안 간다. 양심이 있는 분.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방송인들 막 가고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정동영 이런 뭐 방송에 얼굴 비춰가지고 유시민도 그렇고 얼굴 비춰서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이게 잘못된 거다는 거죠. 방송에 종사한다거나 방송을 이용해서 마치 정치에 어떤 등용문 같이 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방송을 그렇게 정치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방송은 많아졌는데 전부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이 캐릭터가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MBC 좀 색깔을 다르게 했더니 정부에서 KBS는 얘기도 안 하고 MBC가 제일 나쁜 놈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건 뭐 반대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항상 남산을 북쪽에서 보면 남쪽에 있지만 남쪽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건 견해 차이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방송 노조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 방송국을 또 신문사를 일부는 그냥 주인 없는 조직으로 자기들이 장악해 가면서 점령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지금 옳은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거 우리 바둑 두는 분들은 복귀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복귀를 해보면은 이게 정권 교체마다 이렇게 됐던 행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심하게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날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먼저는 안 그랬나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 관한 문제는 좌파나 우파나 공동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KBS도 요즘에 과거에 무슨 대통령 특보했던 사람을 사장시킨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김인교 같은 사람 특보하면서 대통령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선수로 뛰던 사람이 심판 보는 데 갑니까? 마찬가지로 MBC는 노조위원장 했던 최문순이를 갖다 대통령으로 앉히고 지금 강원도의 도지사도 하잖아요. 이게 둘이 그러니까 산 하나를 놓고 한쪽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한쪽은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나 이게 백마고지 전투지. 이 전투 고지를 탈환한다고 진실을 갖다가 규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례 행사입니다. 방송 종사원이 그 모양이고 또 이 자본에 또 저렇게 안정된 시장으로 노예가 돼 있고 권력에 또 줄을 서거나 기울어 있거나 통제받거나 이래 돼 있으니 한국 방송이 정상으로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효성이라는 분이 요번에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지만 나는 그 양반 요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니까 위원장 시키겠죠. 그러고 내가 언급도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KBS 감사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탄핵 반대 방송이 뭐 KBS, MBC고 전체 도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있을 17대 총선에서 정청래니 우상원이 이런 386들이 그냥 대거 국회에 들어가는 하나의 카페트를 깔아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는 언론학회에 방송위원회에서 언론학회에다 의뢰를 해서 이 탄핵 반대 방송을 좀 평가해달라 하니까 거기서 의뢰받은 언론학회에서 이건 아무리 느슨한 잣대로 해도 이거는 방송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편파 방송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받질 않았어요. 저희들이 의뢰하는 걸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이 어떻게 들어가서 뭘 공공성을 제공하고 이건 자기네들이 말하는 공공성은 더 정부에 지지하는 방송 이른바 개혁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 하긴 틀린 겁니다. 사장이 누가 와도 거긴 노조의 놀이터가 돼버린지 KBS나 MBC가 오래되니까 이걸 다 시장 원리로 민영화 시키면은 방송 경영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냐. 예. 그냥 다 팔아가지고 다 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MBC의 그 대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수장학회라고 있잖아요. 예, 그 정수장학회는 방송계 아는 분은 다 압니다.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적인 최고의 의장 시절에 부산에 있는 기업 김지태 부일장학회 거를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건 맞죠. 그래서 그때 김지태 씨가 그때 부산의 문화방송 또 서울의 문화방송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장학회를 뺏어가지고 이름을 부일장학회를 정수장학회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주주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송사 재판도 그랬지만은 그것이 이제 공소시효 지나고 어쩌고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나 법정에서도 이게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법정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MBC를 민영화시키면서 정수장학회도 국가에 이제 정리하고 파란 돈은 그냥 그래서 MBC도 민영화 원래 모양대로 하고 KBS도 맞다 봅니다. 예, 오늘 그 방송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예.